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상징물로 인백해 있던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이 지금껏 알지 못한 우리식의 새로운 공격형 잠수함이라는 사실은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잠수함들을 다 이 잠수함과 같이 무장 체계와 잠항 작전 능력을 갱신하고 최대로 향상시켜 북한은 무기 개발과 위협이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미 강화된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 역량에 따라 무의미해지며 자신들의 안보만 더욱 취약해질 뿐이라는 점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전술핵 잠수함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심기가 불편할 것이라고 운운한 바,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오로지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파탄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며 참혹한 북한 인권 현실일 뿐입니다. It is not only ill-advised, I'm concerned about it, we are concerned about it. But, here's the bottom line. Russia has been levied a strategic failure. 네, 9월 9일 오늘은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 75주년입니다. 북한은 핵잠수함을 공개하면서 무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북한의 핵잠수함 공개와 다가올 북러 정상회담까지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9구절을 앞두고 어제 이제 열병식이 있었는데, 그 열병식에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좀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딸 주애도 등장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다 등장을 했는데 부인 리설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큰 흐름이요. 예. 리설주는 일종의 사이드 효과고요. 왜냐하면 피가 안 섞였잖아요. 백두혈통. 그렇죠. 아내는 피가 안 섞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은 섞였죠. 공개 행사에도 보면 예. 김주애와 김정은은 같이 걸어가요. 리설주는 몇 걸음 뒤따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은 공개 행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찬을 한다, 연애를 한다, 그럼 그때는 밤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특징이 김주애가 지금 중국의 당정 대표단이 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제 행사에 최초로 참여한 거예요. 그동안 내부 행사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후배자 책봉식은 없었죠. 그러니까 후계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는 행태를 보면 김정일, 김정은이 후계자 예. 시절에 했던 후계 수업 행보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아니면 더 강하거나. 그러면 피가 섞인 딸 김주애가 부인인 리설주보다 더 이제 어쨌든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런 느낌이군요. 리설주는 그냥 부인이죠. 부인이고. 그러나 이제 헤어지면 남남이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 뭐 헤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아들, 첫아들이 있고 예. 둘째 2013년 김주애, 그다음에 막내가 있다라는 설이 있는데 아들은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이제 우리 조영구 의원님 말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조금 그래도 이상한 게 뭐냐면 이건 이제 국제 행사라서 진짜 피가 한 방울 안 섞인 와이프보다는 부인보다는 이제 피가 섞인 딸을 주애를 이제 전면에 등장시켰다.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어제 이 핵공격 잠수함 진수식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큰 배를 진수하거나 뭐 이럴 때는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영부인이나 이제 여성이 이제 뭐 포도주나 와인을 깨가지고 그런 속설이 이제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건 당연히 리설주의 몫이었는데 이 최선희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거랑 오늘 또 리설주가 안 나온 거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뭔가 좀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함정을 진수할 때 서방에서처럼 여성이 샴페인 병을 터뜨린 적은 제가 처음 봤어요. 과거엔 저런 장면이, 저도 저런 처음 장면이 봤어요. 없어요. 예. 자, 그럼 왜 최선이냐? 음. 지금 저게 핵무기거든요. 핵무기거든요. 그런데 핵무기면은 최선희는 대미 협상을 담당하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협상은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핵 대 핵으로 대응을 하지 아. 미국의 양보가 있지 않는 한, 예.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뭐 이설주가 나왔겠죠. 그러나 최선희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주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거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약간 관종 기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든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도 저도 최선희가 왜 나왔을까 샴페인 그런 거 놀란 게 원래 북한 해군 함정 진수식에 저런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북한은 봉건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일단 여성들이 안 나와요. 예. 근데 주에도 특이하고 최선희는 사실은 더 특이한 거예요 이번에. 네. 이제 북한이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이고 핵 추진은 아닌 거잖아요. 네,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말 그대로 이제 전술 공격형 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인데 지금 보시면은 특히 올해 그 해군절이 있었어요. 해군절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해군 사령부를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동해 함대에 가가지고 이 뭐 지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훈련을 또 지켜보고. 그다음에 올 3, 4월에 그 수중 그 어뢰 뭐 이 핵 전술 무기로 볼 수 있는 이런 훈련도 했단 말이죠. 예. 뭐 해일 1형, 2형 이런 걸 했다.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그 해군력을 강조하면서 지금 기존의 핵과 미사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세계를 위협을 하고 있고 예. 우리도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핵 투발 수단 그러니까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해군 지역까지 병종을 제한하지 않고 크게 확장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소위 핵을 언제든지 탑재할 수 있는 예. 이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핵의 투발 수단을 확대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그 북한의 이 소위 그 해군력 강화 이게 핵과 더불어서 핵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더불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중국을 공부합니다만 북한도 문제지만 중국의 해군력 증강, 일본의 해군력 증강 이거와 맞닥뜨려서 예. 지금 우리 해군의 이런 그 뭐 잠수함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 소위 전투 장비 뭐 우리가 AI로 무장된 강군, 기술군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북한의 첫 번째 전술 핵 잠수함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제 우리 합참이라든지 잠수함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1,500톤급의 디젤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량을 해서 3,000톤급으로 늘리고 또 원래 발사관이 6개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무리하게 네. 4개를 더 추가함으로써 오히려 더 성능이 떨어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그리고 이게 디젤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좀 북한 앞바다를 빠져나오는 순간 다 추적이 되니까 저건 뭐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맞습니다. 약간 네.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연안의 작전밖에 안 될 거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할 때도 미사일 개발해서 실험할 때도 저거는 아직 수준에 못 올라와 있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평가했어요. 계속 평가절하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소위 핵 추진이든 아니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시리즈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기술 개발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갑자기 그 충돌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그 의도한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했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북러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서 자신들이 좀 부족한 예. 핵 잠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된다면 지금 시작은 초라하고 그렇게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괴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하는 분석이 많은데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우습게만 볼 일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추진 잠수함도 도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를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어떤 뭔가 첨단 고도의 기술이나 정보를 좀 얻어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어서 지금 또 다음 주에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때 이런 의제가 좀 논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오커스라고요. 호주, 영국, 미국이
연맹을 결성을 해서 호주에게 영국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선진국이거든요. 최고 선진국이에요. 기술을 호주에게 완벽하게 이전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게 2021년이거든요. 그리고 호주는 세계 선진국이죠. 그 호주가 오커스를 결성해서 핵 기술을 이전받아서 첫 잠수함을 진수하는 게 203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핵 잠수함 하면은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뭐 1년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저 잠수함은 물론 이제 강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이런 거예요. 로미오급이 나온 게 50년대거든요. 60년대. 1800톤급을 그러니까 40년 된 50년 된 소형차에다가 최신형 대형차 껍데기를 씌운 거예요.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실제로 저게 장기적으로는 위협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게 실전 배치해서 운용을 돼도 위협이지만 저는 또 다른 걱정이 저게 물속에 들어갔다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군사 상식적으로 소련이 썼던 게 골프급이라고 3,000톤급의 함교에 발사관이 3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발사관이 지금 10개 들어가 있어요. 저게 중심이며 부력이며 자망이며 정상적으로 안에 이 작동 체계며 이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필요한 ECM이나 ESM 같은 그런 전자정보 체계가 하나도 식별이 안 돼요. 예. 그렇게 보면은 물론 저수지도 쏘니까 물속에 잠겨 놓으면 위협은 되죠, 훨씬. 그러나 만일에 저 잠수함은 군사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단기간에 만들어낸 잠수함이기 때문에 사실 사고 가능성도 있어요. 엄밀히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북러 정상회담은 지금 자꾸 이제 미국의 러시아의 ICBM 핵 잠수함 그거 말고도 러시아가 줄 게 많아요. 식량 수출국이죠. 비료 수출국이죠. 에너지 수출국이에요. 요거만 줘도 북한은 남는 장사거든요. 그리고 첨단 기술은 누구도 안 줍니다. 우리가 KF-21 전투기 개발할 때 혈맹이죠, 미국. 그거 달라고 그랬더니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못 주겠다고.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가서 핵 기술 ICBM 아니 바로 옆에 있는 북한 믿지도 못하는 북한한테 러시아가 핵심 기술 다 줄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줄 수 있는 재래식 탄약, 그다음에 러시아가 구형 기술은 줄 수 있죠. 이미 태보된 거. 예. 이 정도는 되지만 뭐 갑자기 핵 기술 주고 개발하고 미국을 그건 뭐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안 될까요? 미국을 견제해도 북한이 언제 또 적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핵심 기술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데도. 이제 한미일 간의 삼국 협의체가 출범을 한 것에 맞춰서 북한이 저런 핵잠수함도 공개를 하고 또 북러 정상회담도 한다.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 참여하는 북중러 군사훈련도 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얘네들이 한미를 견제하려고 하네 이거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좀 되지 않나.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어떤 전력 증강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한테는 가장 직접적인 이제 위협이 되는 건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나니까 이게 북중러 구도가 이제 강화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중국은 사실 여기에 별로 크게 끼어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조 박사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핵심 기술 이런 게 안 가더라도 어쨌든 군사협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중국이 거기에 같이 끼게 되면 마치 자기가 북러 간의 협력에 이제 중국까지 껴서 군사안보적 협력까지 세팅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중국의 최대 핵심은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한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나서서 이 북러 관계를 북중러 삼각관계를 더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뒤로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런 입장을 당분간 보일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러가 가까워지는 것을 말릴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삼자 구도로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북한은 그 사이에 중간자적 이익을 노리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잠수함 얘기도 그게 설사 별게 아니더라도 저런 것들을 그 틈 안에서 뭐
과대 확대 포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한 발 좀 더 나가서 어제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내년 11월 미국에서 있을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이든을 앞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만약 다시 트럼프가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트럼프는 김정은한테 대화로 정상회담까지 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자꾸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바이든 정부랑은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을 강하게 이제 견제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만든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정세상 한미일 북중 이 구도도 완전히 뒤흔들려 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미일 구도라는 것이 사실 저것도 제도적으로 뭐 완벽히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뭐 모든 정부가 그렇잖아요. 핵심이 국가 안보가 1번이고 2번이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인데 예. 우리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로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한다. 예. 물론 미국과 일본은 분명히 대중 견제에 관한 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북중러 삼각 구도가 더 공고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또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장 위협을 예. 받고 있는 북핵의 위협,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책이라면 그 부분을 우리는 핵심 카드로 계속 가면서 중국과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정세가 좀 요동치고 있고 진짜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등장을 할 경우에는 정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하면서 이제 각국 중국 이제 리창 총리하고도 만났어요. 여러 가지 이제 외교를 좀 펼치고 있는데 우리의 스탠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전략적 모호성의 외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스탠스를 애매하게 취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에서 휩쓸리지 않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운 글로벌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윤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의 외교를 하고 있어요. 노선을 정하는. 원래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었잖아요. 모호성, 그렇죠. 이거는 명확성.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략적 명확성의 목표가 동맹에서는 안 돼요. 국익입니다. 동맹이 아닌 국익. 그렇죠.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잡았던 손도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변수가 그거거든요. 바이든만 믿고 있다가는 트럼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탠스는 국익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윤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예. 이 결과가 말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도 우리 국익에 맞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 만약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등장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또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너도 참여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참여해서 북한 북한하고 비핵화의 다시 손 목표를 잡아야 그럼요. 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왜 안 만납니까? 만나서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강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혈맹이지만 이번에 대표단도 2018년 리잔수 시진핑, 리커창, 리잔수 3위였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보내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리용충 보냈을 때 아주 홀대를 당했거든요. 근데 더 낮췄어요. 그 왜냐? 지금 미국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북한은 전과 10범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과 11범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중국은 선 넘으면 전과자가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 공급망에 퇴출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 길을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 되든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서로 더 잡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돼서 김정은 만나면 우리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를 관철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동맹이 아닙니다. 동맹은 우리 국익을 실현하는 수단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익이 우선이다. 그럼요.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당연하죠. 외교에는 선과학이 없어요.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 예, 알겠습니다.